자, 안녕하세요. 5월 2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자, 싱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냥 영상을 촬영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된 건지 안 됐는지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뭐 우리가 신문에 읽는 거니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 관련된 그 자소서 문행 분석은요, 제가 최대한 짧게라도 지금 해서 올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역인재 채용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기사 볼게요. 벌써 여러분 6월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들어야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첫 기사예요. 지금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 굉장히 자소서 문항이 또 어려울 수 있고 한데요. 매식경 열흘치만 좀 보세요. 그래서 나 진짜 관심이 없었다, 나 도대체 소재를 어디서 찾냐, 그런 분들은 꼭 보세요. 꼭.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폭락장 코인판에 실망한 개미들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나. 와, 여러분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금융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언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쵸? 자, 작년을 종합하면 작년에 주식시장으로 개미들을 갔다가 올해 상반기에 약간 주식시장에 실망을 해서 돈이 어디로 갔어요? 코인시장으로도 많이 도망갔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뭐 재건축 이슈나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금이 또 그런 걸로 또 옮겨가고요. 그런데 다시 코인판이 지금 막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나? 이제 이러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 그 방향성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진짜 없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금융권에 취업을 할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금융권에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마인드도 이제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하루에 조금 짬을 내서라도 한번 보세요. 자, 연초 빠르게 3천선을 넘긴 이후, 연초 빠르게 3천선 넘었죠. 그런데 수개월째 3천에서 3,200대 횡보 중인 코스피가 하반기에는 최고가 3,700선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망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완전 뭐예요? 금리인이죠. 금융권 어디니? 지금 3천선이 우리가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잖아요. 근데 3천선 넘겼죠. 근데 올해 3천에서 3,200대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인으로도 넘어가고 막 다 넘어가. 그런데 지금 다시 코인에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넘어와. 근데 하반기 때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분들도 전망하고 보니까 3,700까지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막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700꼭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시장의 분위기를 미리 뭐 예견했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왜 이런 전망이 나왔냐? 1분기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견조했던 데다 가상화폐 시장 열기가 지금 꺾였다 올라갔다 꺾였다. 그래서 유동성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쭉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다? 지금 한탕주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었죠, 코인으로. 근데 야, 보니까 뭐 가상화폐 거래소도 지금 믿음직하지 못하고 돈 날린 사람들도 많고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야, 이거 뭐 불안해서 되겠어? 그리고 코인 지금 막 규제한다고 하는데 다시 주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저물어가는 B2 전성시대, 금리 오른 일만 남았다. 이 기사 볼게요. 자, B2가 뭐예요?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B2 전성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저물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초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거세게 일었던 부동산 주식 투자 열풍이 점차 사그라들 조짐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현실에서는 사그라들 조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자님이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쓴 거죠. 이건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초저금리 기조다.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B2라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야 될 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실질 금리상 이자가 오르더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말 많은 자금을 받은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시장 금리가 향후 완만한 상승 추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미 시장 금리가 상당폭 오른 상황이라 추가 급등 우려가 적긴 하지만 금리 상승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모양이다. 금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요. 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뭐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이 금리 자체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1.7%를 상향 돌파하며 단숨에 치솟았다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는 향상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중장기적인 미 채권 금리 상승 사이클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 미국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를 수 있다. 요렇게 전도. 자, 보면 국내 시장이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당연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주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올린다는 그런 소리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상승. 국고채 10년물 금리 2.11. 올 초와 비교해 0.4포인트 올랐다. 그러니까 상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릴 거다, 오를 거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방향성이다. 시장 금리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점이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ESG 관련된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ESG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국민연금 ESG 투자 내년 전체 자산 절반으로 확대한대요. 자, 투자를 할 때도 중요한 게 지금 ESG입니다. ESG 키워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ESG 중요하다요. 발음이 꼬였어요. 중요합니다. 취업할 때도 중요하고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추세의 향방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대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ESG 투자가 국내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서 ESG가 진짜 대세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를 사실상 결정연금이 국민연금공단 김용준 이사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뭐예요?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자금들을 ESG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직접 투자를 할 때도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금융권을 취업한다면 현장에서도 ESG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고객한테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1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이 ESG 투자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뭐예요? 2006년. 한참 너무 오래됐네요. ESG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인 당시 위탁 운용사를 통해서 사회 책임 투자 주식 펀드에 투자한 것이 시초래요. 그 후 2009년에는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뭐 예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한번 여기 봅시다. ESG 투자 해외 주식 채권까지 확대됐대요. 내년 전체 자산 절반에 적용 목표한다는데 절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봅시다. 좋은 거죠 뭐. 국민연금도 하여튼 ESG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고요. 우선 국내 주식 중 ESG 평가 결과가 D등급 등 낮은 종목에 대해 액티브 투자의 경우 작년부터 초과 편입 제한 등 규제를 어렵죠. 적용했고 패시브 투자에도 오래 적용. 투자형 위탁 펀드에 이런 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나아가 올해부터 ESG 통합 전략을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야? 좀 넓게 자산군을 확대한다. 이런 것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019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얼마예요? 132조, 엄청 많죠. 그런데 ESG 투자 기준 적용된 자산이 뭐예요? 32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계속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132조면 여러분 엄청 크고, 내년에는 ESG 투자 자산이 국내 주식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전체 자산의 50%에 이를 것으로 국민연금을 전망한대요. 와. 그래서 아무튼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 잘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은행 서비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실속 있는 금융거래 꿀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면 은준생들,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최근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온 A씨. 기분 좋은 여행이었지만 숙소 예약과 차량 렌트 비용, 식사 관람료 등은 모두 계산한 A씨는 친구들에게 지출 경비를 받느라 온종일 신경을 쓰였대요. 왜? 돈 안 줄까봐.
결국 소심한 성격의 A씨는 나흘 동안 수십 번의 공인인증을 거치며 친구들이 보낸 회비 내용을 확인했대요. 당연히 이렇죠, 여러분. A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는 뭐예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오면은 바로 나한테 모바일로 띵동 신호 오는 거 알죠? 모르는 분은 빨리 앱을 깔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한대요. 다만 휴대전화 문자 종성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고요. 근데 아이디어를 요구하는데 내가 아무런 뭐 지식이 없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대한 지식은 없을 수 있어요. 지식에 대한 거. 근데 금융권의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요, 답이 안 나와요. 왜? 방향을 알아야지 문제를 알고, 문제를 알아야지 내가 생각을 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인성 면접에도 나오고요, 자소서에도 나오고, PT 면접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은행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네라는 거를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모르는 친구도 있으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 안고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좀 더 편리하게 고객 입장에서 하려면 어떠한 서비스를 여기 추가하면 좋을까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T포인트, 기업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자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일 신문을 읽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정보를 갖고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알아두면 실속 있는 은행 서비스 AZ.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더 쉴 수 있겠죠. 금융권 취업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먼저 아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금융권 취업을 안 해도 은행 서비스를 알면 고객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대요. 왜?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귀찮은 마음에 신청을 미룬다. 예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잔금을 계좌 이체 시 1일 이체 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그 은행에서 일을 안 해. 그럼 그 은행을 위해서 뭘 노력했어? 부동산 거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리브를 내 주변 친구들한테 한 30명 깔아줬어. 우리 친척들한테 30명 깔아줬어. 그리고 이체 한도를 내가 다 일일이 다 확인해줬어. 이 부동산 거래 자금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첫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 한도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뭐예요? 첫 계좌 개설을 하면 2천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런데 1억을 하려고 그래. 이체인도 한도 걸리지. 그럼 그 사람 거래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고객 책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미리미리. 자, 보세요. 전세보증금 등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려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인출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외에 5에서 6자리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ATM기에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 인출할 수 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으면 이런 것도 알아야죠. 꼭 거기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장에서 실행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알려줘야죠.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확인해봐야죠. 이 은행은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바일로 어떤 앱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게 여러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시고, 여기 이런 기사 하나만 잘 읽어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좋은 내용 많네요.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끼리 댓글로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는 것들 한번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올인 외치는 은행들 점포 찔끔 들린다. 1분기에 비해서 지금 점포는 줄었는데? 한번 볼게요.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내 영업점 신설 계획을 한 자리 수준으로 정했대요. 아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 정리는 계속하면서 디지털 전환 작업에 올인한다. 아무튼 다 준다는 거예요. 영업망이 가장 큰 KB국민의 강점은 뭐다? 영업망이 가장 크다. 소매금융이 리테일 금융이 가장 잘 돼 있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한다. 이런 거 강점이고요.
연내 7개 전폐만 새로 만든대요. 신한은행은 앞으로 1년간 자산관리에 특화된 PWM을 포함한 요렇게 하나은행은 3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포수를 늘리지는 않는다. 늘려도 한 자릿수로 늘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은행들이 점포 신설을 접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비용 절감. 모바일로 가는 이유도, 비대면으로 가는 이유도 뭐예요? 물론 비대면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시장에 지금 정착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고정비나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들어가는 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사람들은 모바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 굳이 불필요하게 1층 임대료 비싼데 은행 주고서 거기에 직원분들 한 20명 두면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한 수익성 증대에 한계가 있을 만큼 임대료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오프라인 몸집 줄이기는 디지털 전환 작업과도 맥락이 통한다. 어쩌고 이렇게 다 IT. 아무튼 요 내용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몇 개를 넣은 거예요? 많이 넣었네요. 천만원 잃고 떠난다. 암호화폐 폭락에 2030 패닉. 여러분, 코인은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없는 돈으로 하세요. 지금은 우리들은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원칙을 세워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렇게 좋지는 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도 돼요. 내가 없어질 돈은 신경 안 쓴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 투자 한다면 신경 안 쓸 수가 있겠나요? 저는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20대 30대에서 1000만원 굉장히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난 3월 3천만원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직장인 정모씨. 어이구, 19일 만에 호가창에서 눈을 못 뗐다. 투자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하루 만에 30% 하락했었다. 3천 했는데 30% 하락하면 1000만원 날아간 거죠. 직장인 이거 어떨 거예요? 핸드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으면 또 그렇게 투자하면 또 이러한 형식들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요. 돈은 벌지만 내 삶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정씨는 결혼 자금을 불려 주택 마련 자금에 보탤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투자 원칙이 성립되지 않은 그러한 패턴이라고요. 결혼 자금이잖아요. 결혼 자금은 여러분 투자 성향을 분석할 때 이거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정성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자금을 코인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첫 스타트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고객들이 주변에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알려줘야죠. 그게 금융인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지난 며칠간의 폭락으로 그동안의 수익은 물론이고 어쩌고저쩌고 됐다. 안타깝죠. 코인의 날개 없는 추락에 이른바 멘붕에 빠진 이들은 2030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이거 왜 그래? 벼락거지 때문에. 신조 벼락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벼락거지야, 벼락거지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매스컴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 B2, 영끌, 벼락거지, 이러한 신조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끼리?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서 나오고요, 잡지에서 나오고요, SNS에서 나오고, 매스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들 누가 첫 번째 썼을까요? 그것들을 마케팅 하려고 한 사람들 첫 번째 쓴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소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스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뉴스 안 보고 만약에 뭐 신문 안 본다. 그럼 이런 단어 안 나온다. 그럼 심리적으로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집값 상승?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뉴스에서 계속 보고 매스컴에서 계속 때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때리고. 그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네.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절반이 지금 2030이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뭐 투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떠나기 얘기하기 전에 내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내 삶의 일부분을 뺏어가면 안 돼요. 그게 투자에 있어서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게 더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투자, 뭔가 실물적으로 보이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괜찮고요. 자,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된 은행 출혈 경쟁이래요. 대환대출. 자,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출을 간편하게 갈아타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전통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 뭐야? 대환대출 플랫폼을 몰랐으면 오늘 알면 돼요. 대환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아, A라는 은행에 내가 1억이 있는데 금리가 4%야. 근데 B라는 은행에 내가 2%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대환하는 이게 대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환대출 해주고 있어요. 그럼 1금융권은 당연히 위태롭겠죠. 각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 소비자 편의성을 내세운 이 플랫폼이 시동을 걸 경우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제2금융권은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 내 경쟁보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고객을 뺏길까 우려하고 있다. 경쟁이 심하니까 지금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뭐예요?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뭐다?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상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번에 비교하는 서비스다. 이해되시죠? 현재는 개별은행, 이금융권별로 대출 승인 여부 한두 소비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앱에서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 대출을 신청하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자연스럽게 금리나 경쟁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 왜? 지금은 은행이 갑이에요. 포지션. 이거는 오늘은 우리 고객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거래 은행을 가야지만 대출 금리가 싼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대출 받을 때도요. 그냥 내가 은행 제대로 뚫는데 금리 조건 잘 비교해서 가면요 거기가 훨씬 좋아요. 주거래 은행과 금리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려면 지금 이 은행 저 은행 다 돌아봐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게 시간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는 주거래 은행 얘기만 듣고 이게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부의 비대칭성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저는 나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요. 하지만 은행권에서 뭘 우려하냐? 경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마진이 안 남잖아.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금리를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반대하는 분위기. 왜 반대해요? 이건 은행의 관계자가 잘못된 거죠. 반대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죠. 언제까지 정부의 비대칭성을 숨기고 있을 겁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은행권에 취직을 하든 증권사에 취직을 하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뭘 중요하냐? 고객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정보들은 지금 다 아는데 왜 금융권이라고 해서 은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런 은행은요 이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죠.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금리 정보는 은행에서도 민감하게 취급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 공유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이게 왜 민감하게 취급하는 정보입니까?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드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런 거는 경쟁을 저는 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 생각을 얘기한 거 정말 아닌 것 같은 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현상을 이해하고 이런 이슈가 있구나. 딱 그 정도까지. 만약에 면접에 가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오피니언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 반반 취준이나 이런 걸 섞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왜 1금융권에서 이걸 안 하는지 면접에 가서 이거를 세게 나의 논지를 얘기한다.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은행 준비하는 분들은 빨리 오늘부터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내일도 꼭 시청해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지금 막 꼬입니다.